오늘의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항공 촬영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항공 촬영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항공 촬영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요, 항공 촬영의 개념, 항공 촬영의 특성, 항공 촬영의 장점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수업 들으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과거의 항공 촬영 방법은 무엇일까? 항공 촬영 관련 전문 지식은? 오늘날의 항공 촬영 방법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공 촬영이라고 기존에 잘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요. 우리가 항공 촬영이라고 하면 오늘날은 꼭 드론을 연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사회가 드론이 대중화되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과연 드론이 없었던 시기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항공 촬영은 없었을까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항공 촬영, 항공 촬영의 역사, 항공 촬영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공 촬영의 어원입니다. 영어로는요, 에어리얼 샷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어리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공기 중에, 하늘에, 상공에, 허공에 이런 뜻도 있죠. 자, 그래서 본격적인 항공 촬영은요, 헬리콥터가 항공 촬영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과거에는요, 뉴스 같은 거 명절날 잘 보시면요, 뭐 서울 톨게이트라든가 주요 톨게이트 상공에서 헬리콥터 안에 촬영 기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커다란 카메라, 대포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예, 이러한 것들 어깨에 맨 상태에서 뭐 리포터가 여기는 현재 뭐 추석날 귀향길, 귀성길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무언가 안내를 하면서 교통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리죠. 말 그대로 헬리콥터 내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메인 로터 블레이드 회전하는 그러한 소리가 막 두두두두두 하면서 BGM처럼 섞였던 그러한 것들 과거에 뉴스에서 많이 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헬리콥터가 발명이 된 이후부터 카메라와 더불어서 우리가 헬리콥터 내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촬영들이 항공 촬영의 시초로 여러분들은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촬영 시에 진동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타일러 마운트의 개발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면서 항공 촬영이 이제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헬기 바깥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요. 기내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핫헤드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원격 조정 소형 헬리콥터, 말 그대로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헬리콥터를 뜻하는 거죠. 이러한 헬리콥터가 등장을 해서 항공 촬영에 신기원을 가져왔다. 한국에서는요, 헬리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개발사의 이름을 따서 플레인캠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래서 대형 광고 사진이나 대형 부착물 제작을 위한 촬영을 할 때는요, 아직까지는 무조건 드론을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헬리콥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첨부해드린 사진을 보시면요, 조금 위험한 상태다라고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안전 로프 후크는 이제 걸어놨지만 직접 사람이 이렇게 외부에서 스키드 발판 위에 서서 이렇게 몸을 지탱하고 찍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드론으로 우리가 찍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헬리콥터로 사용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굉장히 많은 범위에, 넓은 범위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헬리콥터 촬영을 했던 사진들을 보시면요, 약간 파노라마 형식으로 해서 가로 비율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그러한 사진이고요. 여기는 해수욕장으로 여러분들이 유추가 되시죠. 그래서 파라솔 같은 거, 여기 자리 같은 것들을 잘 보시면요, 피사체들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사진을 찍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헬리콥터를 아직까지도 많이 선호하는 그러한 항공 촬영 장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항공 촬영의 역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것처럼 보이시나요? 혹시 카메라처럼 보이실까요? 아니면은 무언가 전쟁에 쓰는 듯한 그런 군사용 화기로 느껴지시나요? 우선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 사진을 잘 보시면 항공 정찰용 카메라인 페어차일드
K-17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무게 자체는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35kg입니다. 좀 가늠이 되실까요? 우리 무인 멀티콥터 1종 최대 이륙 중량 어떻게 되죠? 네, 기본적으로 25kg 초과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셔도요, 이 카메라 크기하고 무게가 굉장하겠구나라고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부분은요, 크기를 제외를 하면요, 좀 뭔가 투박하게 이렇게 렌즈 부분도 길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요, 보통 우리가 아직까지 필름 카메라도 뭐 일부 매니아층에서 사용을 합니다만, 뷰파인더 자체는요, 이렇게 목측이라고 해서 눈으로 직접 그냥 확인만 가능한 그러한 뷰파인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요, 렌즈 자체도 비율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특성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저 평범한 필름 카메라 기능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카메라인 페어차일드는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크기가 가늠이 되십니까? 절대 두 손만으로 우리가 투핸드 그립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카메라는 아니고요. 여기 짊어지고 있는 사람 보시면요, 굉장히 표정이 엄숙하죠? 네, 무게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요,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지금 현재 현용기인 곤역이 전투기들에 비해서 당연히 최대 속도, 비행 안정성은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거운 카메라를 우리가 어떻게 항공기에 실어서 촬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물론 요거는 컨셉샷입니다. 복엽기고요, 추력 프로펠러가 전면부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드가 아닌 플로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면요, 이렇게 거대한 카메라를 장착을 했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촬영하는 사람이 자세 포지션을 지어가지고 촬영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륙조차도 힘듭니다. 왜냐? 분명히 사람이 안전사고가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은요, 그냥 컨셉샷으로 이렇게 찍을 수는 있을 거다라는 약간의 우스개, 유머 코드를 넣은 그러한 컨셉샷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실제로는 여기 조종석인 콕피트를 보시면은 이 앞쪽에, 그 다음에 뒤쪽에 콕핏이 있는 거 보이실 건데요. 앞쪽은 말 그대로 파일럿이죠. 뒤쪽은 이제 기총 사수라던가 이러한 특수 목적을 가진 특별한 파일럿이 앉아 있는 자리인데요. 주로 이렇게 복좌식으로 해서 앞쪽은 조종사, 뒤쪽은요, 이렇게 촬영 임무를 하는 사람이 탑승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목측 단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 비율 자체가 지금 촬영하는 사람의 얼굴이 축소되어 가지고 보이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렌즈 자체로 봤을 때 뷰파인더 확인이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요, 이게 정말 최대한 기술력을 발휘한 그러한 카메라가 되겠고요. 요거 역시 게임에 있는 일부 영상이긴 한데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촬영용 카메라를 사용한다 그래도요, 이런 식으로 아크로바틱하게 고개 비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현재 굉장히 기술적으로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찍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실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페어차일드 카메라 필름입니다. 우측에는 조금 잘렸습니다만 실제 양탄자하고 크기 비교를 위해서 필름이 이만큼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필름 사이즈는요, 9x9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초대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필름 카메라를 접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실제 필름 카메라를 인화를 했었을 때에는요, 빛이 들어가면 이 필름 카메라 자체가 타버리기 때문에 절대 인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암실이라고 부르는 어두운 빛이 없는 실내 공간에서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인화를 하곤 하는데요, 실제 카메라를 보았을 때, 이 필름을 보았을 때는요, 이미 찍혀있는 피사체들이 전부 다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초대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는 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겁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카메라를 통해서 항공 촬영을 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목적은요, 전시상황 때 공격 유효 확인 및 항공 첩보용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요, 주요 항공 자산으로서 폭격기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이러한 폭격기에서 이렇게 폭탄들을 투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실제 표적 예상지에 정확하게 투하가 됐는지 이렇게 확인용으로 우리가 항공 촬영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폭격 전에 이미 무언가 우리가 투하해야 되는 목적물에, 목표물에 이 주변 관련해 가지고 환경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페어차일드 카메라를 사용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항공 촬영의 역사를 보았을 때는요, 우리 드론이 개발됐던 역사하고 동일하죠. 전시 상황 때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들을 최대한 집약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외의 방법들입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이 동력 패러글라이더입니다. 실제 사람이 동력 패러글라이더 이렇게 엔진이 장착된 팬을 등에 메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동력원을 통해서 추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력을 통해서 패러글라이딩이 가능이 하죠. 이러한 상태에서 직접 사람이 투핸드 그립으로 해서 카메라를 잡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분은 원래 사진 전문, 사진사입니다. 그래서 전공 자체가 아예 사진 관련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이분께서는요,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찍는 카메라보다는요, 하늘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구도를 전부 다 담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시고 이렇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활용을 해서 사진 촬영을 하셨던 작가분이신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지식을 갖추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겪어보신 적이 없다 하더라도요, 자, 보시면은 추력을 통해서 제가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드론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드론에 비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아쉬운 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 설명이 조금 더 시간 단축해서 유리하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어드릴 것 같네요. 자, 왼쪽에 있는 사진하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둘 중에 어떤 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일까요? 잘 판단해 보시면요, 왼쪽은요, 일단 각도를 보았을 때 전부 다 주차장 위에 90도로 무언가 카메라 렌즈 틸트 각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오른쪽은요, 90도까지는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왼쪽이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요, 동력 패러글라이더로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틸트 각도, 수직 90도 촬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드론처럼요, 제자리 정지 비행이 절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죠? 우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회전익 드론을 통해서 우리가 찍고 싶은 각도를 유지를 하면 한 상태에서 피사체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편집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학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정 관련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도 굉장히 각도를 잘 유지하신 거죠. 직접적으로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온몸이 바람의 저항을 다 맞으면서 그러한 상태에서 카메라를 마치 짐벌처럼 우리가 투핸드 그립으로 유지를 해서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 다음입니다. 헬리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왼쪽 보시면요, 자, 무인 헬리콥터입니다. 똑같은 우리 멀티콥터랑 똑같은 회전익인데요. 지금은 현재 국가 자격증이 무인 헬리콥터하고 무인 멀티콥터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이분께서요, 이 기존의 방제용으로 사용됐던 야마하의 알맥스라는 모델을요, 국내에서 이렇게 스키드하고 짐벌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개조를 해서 따로 개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기존의 알맥스보다 스키드가 굉장히 전고가 높게 뽑혀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따로 이렇게 짐벌만 추가적으로 달아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분께서는 현재 이 초기력 비행장치 국가 자격증 관련된 분야에서는요,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원로분이시고 김대군 위원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이분께서 국내에서 최초로 헬리캠이라는 장르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요, 이 스키드, 짐벌하고 일체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꽤 그럴싸하다. 이렇게 쓰면은 플라잉 캠으로서, 헬리콥터에 장착된 카메라로서, 헬리캠으로서, 불릴만 하다라고도 납득이 되시겠지만, 조금 더 예리하신 분들은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스키드가 카메라 주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좌우로 카메라 렌즈를요, 이동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키드 자체를 뭐죠? 이륙 후에는요, 폴딩이 가능한 형태로 개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좌우, 상하, 틸트 각도 조절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조종은 조종사가 따로 하고요. 이 카메라 짐벌만 따로 각도를 수정을 해서 운용하는 운용 요원이 따로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알맥스는요, 이러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기체 신고번호를 보시면 국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과거에는요, 2000년도 초반으로 제가 좀 비유를 드려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도 이 무인 멀티콥터라고 하는 드론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요, 항공 방제, 항공 촬영의 영역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다만 같은 회전익으로서 그때는 무인 멀티콥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된 모델의 무인 헬리콥터들이 국내에 수입이 되어서 활용이 되었고요. 대표적인 기체가 일본의 야마하에서 만든 이 알맥스라는 모델입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무인 헬리콥터하고 동일한 기종이죠. 자,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무인 헬리콥터를 이렇게 안정성 있게 활발하게 만드는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렇게 알맥스 모델들을 좀 많이 들여와서 국내에서 우리 조종자분들이 활용을 하셨고요. 이러한 알맥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무인 헬리콥터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과거의 항공방제는요, 농협협동조합 같은 데에서 마을 단위로 혹은 지역 단위로 이렇게 세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러한 기체들을 따로 구매를 해서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조합해서 이렇게 기체를 저장을 해뒀고요. 그 다음에 방제 시즌이 되면 이러한 분들만 따로 조종자만 모셔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분들이 조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인 헬리콥터 이렇게 기종들이 다양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었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무인 헬리콥터들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조종자들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이분은요, 이 장소하고 현재 이 기체 신고번호는 국내가 맞습니다만 이분은 외국인이세요. 그래서 태국 사람이신데요. 예, 슈라이반 라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국내에서 이 알맥스 모델 조종하면서 항공방제에 활용됐었던 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서 이러한 형태로 비행을 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부에 앞서 무인 헬리콥터를 헬리캠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러한 기체를 조종을 했었을 때 우리는 카메라 짐벌이라든가 뷰파인더를 어떻게 운영하고 조종하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영상을 보실게요. यो चाहिँ धानमा औषधि हाल्ने हेलिकप्टर हो। सानो हुन्छ, यसमा दबाईहरू राखिएको हुन्छ। अहिले दबाईको भाँडाहरू लोड गरिँदैछ। यसमा मान्छे हुँदैन, यसमा रिमोट कन्ट्रोलरले चल्ने हो यो हेलिकप्टर। एरियामा चाहिँ धानबारीमा हेलिकप्टरद्वारा औषधि छरिन्छ। यो चाहिँ कीटनाशक औषधि हो। अहिले यो दबाई लगाउनलाई तयार पारिएको छ। यो धान बारीमा अहिले औषधि लगाइन्छ।
यो चाहिँ धानबारी ठुलो भएकोले धानबारीको वारी र पारीबाट वाकी-टाकीद्वारा कुरा गरिन्छ। अब स्टार्ट हुन लागेको छ। पाइलट चाहिँ रिमोट कन्ट्रोल लिएर बसिराखेको अवस्था छ।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체가 만약에 촬영용으로 헬리캠으로서 사용이 되었을 때 이 하단부에 아까 보셨던 카메라 짐벌 종류가 장착이 되었겠죠. 그런데 멀티콥터만 이제 주로 접하셨던 분들은요, 이러한 헬리콥터 관련해서 일단 가장 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영상 초반부에 보시면요, 지금이야 배터리를 쓰는 무인 헬리콥터도 많아졌지만 초창기 헬리캠은요,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따로 니트로퓨엘이라고 하는 액체형 그러한 가솔린들을 좀 넣어서 주로 엔진을 시동을 켜고 비행을 유지하는데 동력원으로서 활용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비행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연료 자체의 무게도 줄어듦과 동시에 기체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멀티콥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뭐 각각 기체마다 종류별로 디자인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축간거리라고 하는 이러한 축하고 축 사이의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따로 특정한 형태로 봤을 땐 멀티콥터는 전후 좌우에 크게 뭔가 다른 것 같은 그러한 특별한 디자인이 없습니다만 헬리콥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전면부하고요, 후면부, 그 다음에 측면을 보았을 때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드만 보아도요, 테일로터 하단부에는 따로 착륙을 위한 랜딩 장치는 없죠. 그리고 로터 블레이드가 따로 길게 뻗어 있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좁은 장소에서, 협소한 장소에서 우리가 이륙을 하고 착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추후에 멀티콥터로 시작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헬리콥터를 통해서 혹은 헬리콥터를 활용을 해야지만 항공 쪽에서 활약이 가능한 그러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헬리콥터 관련해 가지고 멀티콥터보다 조금 난이도가 더 높고 이 구동 개통, 그 다음에 활용 방안, 조종법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방금 영상에 보셨던 분도요, 외국 분이시죠? 우리나라 조종자분들도요,
2000년도 초반에는요, 일본으로 많이 건너가셔서 일본에서 항공방제를 이렇게 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현재 이 드론 국가자격증 관련해서 평가위원으로서 활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항공촬영 키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요, 항공촬영은요, 정말로 극소수의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드론이 대중화된 현재에는 촬영보다는요, 연출, 편집 기법이 따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과거에는요, 이러한 앞서 보셨던 헬리콥터들을 활용한 헬리캠 분야에서 특정 광고나 그 다음 일반적인 영화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촬영들을 따로 편집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촬영을 했던 원본을요, 연출가나 따로 편집 전문가에게 넘겨주는 형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드론 자체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항공 촬영 분야도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론을 통한 항공 촬영을 주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요, 촬영 자체의 그러한 느낌보다는요, 그건 이제 기본이 된 시대죠. 특별하게 연출 혹은 편집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경쟁력을 갖추시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점검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항공 촬영은요, 사진 작가 및 촬영 종사자들만의 영역이다. O일까요? X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규정도 없고요. 실제로 굳이 내가 꼭 카메라 전공으로서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 그 관련 종사자여야지만 여러분들이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없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카메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서 비행체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맞습니다. 자, 플라잉 캠으로서의 매개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여러분들께 항공 촬영의 역사, 그 다음 특성,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죠? 우리는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플라잉 캠, 카메라로서의 그러한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높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카메라 혹은 사진 자체에 대한 공부는요, 그 이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은요, 주로 무인 멀티콥터를 드론으로서 이렇게 플라잉 캠으로서 활용을 하시지만 똑같은 멀티콥터라 하더라도요, 각각 기체별로 조종 특성이나 비행체 특성이 있죠. 그러한 비행체 특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심도 깊게 이해를 하셔야지 원활한 항공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네요. 학습 정리입니다. 사진 전공자나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항공 촬영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플라잉 캠으로서의 비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행체에 대한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필수 요건이 될 거고요. 얼마나 드론 혹은 이 날아다니는 비행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이 판단 여부가 여러분들께서는 항공 촬영 전문가로서 불릴 수 있느냐 아니느냐의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비행체를 통해서 플라잉 캠으로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 관련된 항공 법적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필수 요소로서 지금은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네요. 참고 자료였고요. 차시 예고입니다.